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환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가 기가 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탈핵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보문고 가서 이 책을 누가 사는지 한 1시간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두 분이 사시더라고요. 예, 두 분이 사시는 거 보고 가서 이렇게 이게 막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두 분이 사신 거 보고 되게 감격스럽고 좀 마음이 벅찼습니다. 저희 단체는 환경 전문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부의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정보를 좀 알기 쉽게 변환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제가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도 그 장면을 YTN에서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사실은 막 이렇게 핵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몇 날 며칠 동안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몇억 배, 몇천 배, 몇만 배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세슘이 나온다, 무슨 방사능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편서풍을 탈고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불안했고요. 그 불안감에 또 아는 것이 또 주위에 녹색당 당원들이나 주위에 많은 또 환경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급식표를 봤습니다. 제가 아들 거 잘 안 보는데 봤는데 원산지가 이렇게 일본산으로 이렇게 명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좀 약간 쇼킹했습니다. 그걸 보고. 당장 학교에다 전화해서 이걸 왜 먹이냐고 제가 화를 내려고 그랬다가 와이프가 참으라고 그냥.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저 멀리 후쿠시마에서 터진 사건이 우리 아이 밥상에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 표고버섯을 된장찌개에 넣어서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을 먹는데 제가 또 그것 뭐 표고버섯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표고버섯에 방사능 축적 기능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 식구한테 방사능 떠서 먹으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본인도 너무 몰랐고 그게 너무 방사능이라는 게 어려워서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저 결심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 터진 저 방사능이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의 밥상에 오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고 또 유치원에서 급식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먹고 있는 우리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단체 활동가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방사능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끔 정말 이렇게 정보화하는 또 이걸 그림화하고 인포그래픽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좀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훌륭한 환경 활동가로 변해 있는 강원주 간사는 당시에 그 사업이 하기 싫어서 저한테 앞에서 막 울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에 지원서 내라고 막 그래서 되게 그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환경 활동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뭐 베크렐이 뭐가 어쨌니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고 우리 가족들도 못 알아듣는다. 힘들지만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수원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청구하고 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부였죠. 교육과학기술부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엄청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비공개와 또 제 옆자리였는데요. 매일 싸웁니다. 왜 공개 안 해주냐, 비공개하냐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대 또 우리 장병인 선생님하고 또 우리 홍대 미대생들 그냥 술 2번 사주고 제발 우리 돈도 들이지 못해서 인포그래픽 좀 만드는 거 재능 기부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정말 처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여기 앞에서 보시던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만든 것들을 저희가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누쿠노쿠라고요. 자료집으로 만드는데 자료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료집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돈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집을 근데 저희가 500부밖에 찍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다시 이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게 다행스럽게도 오마이북에서 흔쾌히 정말 이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책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단체가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 한 권을 보면 뭐 작은 책이지만 이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또 열정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와중에 정말 이 탈핵이라는 이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그 2년간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후로 지금도 밥상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이렇게 먹고 있는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아직도 바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방사능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는지,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 제 아이 6살짜리 11살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지금도 뼈가 깊게 정말 저도 반성하면서,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떻게든 전기를 하나씩 더 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예, 정말 우리가 무참히 썼던 전기장판, 우리가 그냥 썼던 전기난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고 있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필자들 모시고 이런 콘서트 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로 오늘 좀 분위기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탈핵 전도사로 전국에 정말 수백 번의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탈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국대 의대 교수이자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우리 김익진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익중입니다. 저는 동국대 의대 교수예요. 여러분 동국대 의대 경주에 있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경주에서 한 25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경주에 원전이 있고 방패장이 있고, 그래서 원자력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얘기니까 제가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한 6년쯤 전에 방패장 위험하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이거 좀 같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운동연합에 들어갔죠. 환경운동연합에 하여튼 갔더니 하여튼 들어가자마자 저는 의장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장이 돼서 방패장 안전성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문무왕릉 가보셨나요? 대왕암. 경주에 한 번씩 와보시면 가보시죠.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해상 왕릉입니다. 왕릉인데 바닷속에 있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문무왕릉에서 우양우하고 5분 걸어가면 월성 원전입니다. 또 거기서 뒤로 돌아 타고 산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거기가 방패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원전 지역이라서 그렇긴 한데, 거기 이제 그 문무왕릉 그 근처에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사일로라고 하는 큰 방을 지금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지반이 안 좋아요. 곡괭이로 팔 수 있는 정도 5등급 안반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하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하루에 5,000톤씩 퍼냈어요. 근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도 2,000톤씩 퍼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하수가 많은 곳에다가 동굴식으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패장 안에 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사능 새고, 이게 너무나 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정보 공개를, 또 여기 이제 정보 공개 센터입니다만 정보 공개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우리 스스로 막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한 거죠. 3번 딱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경주 방패장 물에 잠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에 잠기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예, 잠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물어봤죠. 그것도 질문 딱 하나 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금 가면 안에 물 들어가죠? 이렇게 했어요. 방패장 안에 물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죠. 답이 왔어요. 예, 들어갑니다.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했죠. 그러면 방사능 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놓고. 방사능 새죠?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예, 셉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6년 전에 받은 공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새는데 안전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한참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전화도 하고 막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 물어보고 오랜 세월 동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아들었어요. 드디어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경주 방패장에서 방사능이 샌다. 근데 한꺼번에 새는 게 아니다. 쫄쫄쫄 샌다. 이게 전부 동해바다로 나간다. 동해바다로 나가면 물이 많다. 그래서 희석된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 뜻이에요. 그거 알아듣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보수공사 안 됩니다. 한번 세면 다 세요. 100% 확률로 세고 다 세요. 그런데 그거를 1조 원 넘게 그 공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원안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제가 원안위 위원이에요. 저는 이거 막을 생각이에요.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한 2주 후에 제가 못 막으면 신문에 날 겁니다. 운영 허가 났다. 막으면 또 신문에 날 겁니다. 불허됐다. 결판 납니다. 한 2주 정도 있으면. 어쨌거나 저는 경주 방패장 반대 운동으로 이제 반핵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매일 그 공문을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캠페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죠. 뭐 보통 이게 시민단체들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완공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힘들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해봤나요? 갑자기 생활이 바뀌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요. 한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위원장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의장 말고. 그랬더니 이걸 시켜줬어요. 다른 분이 의장이 됐어요. 야,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은퇴다. 이제 좀 편히 살아야지. 내 개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리라.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뭐 회의 이런 데도 좀 빼먹고 좀 편안하게 아주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천국 같았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내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도 놀랐겠지만 전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패장 반대 운동하면서 우라늄의 양에 대해서 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 만드는 데는 우라늄이 10kg 들어가요. 근데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는 100톤 들어가요. 우라늄 양이 10,000배예요. 굉장한 양이 들어갑니다. 우라늄 238 빼고 235만 따지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300배예요. 핵폭탄에. 그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1호기 딱 터지자마자 바로 진단 붙였어요. 일본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망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망해요. 3-4번 망하는 거예요. 3일에 걸쳐서. 전 정말 일본 망했다고 생각해요. 일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일본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일단 그래서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은퇴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튀어나온 거죠. 방패장 반대 운동이 아니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탈핵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나요? 후쿠시마 이후에 그런 세월을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강의니까 제가 훈련 받은 게 강의하고 실험이거든요. 근데 뭐 실험은 별로 반핵 운동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2가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거기 방사능 영향 우리가 받겠냐 안 받겠냐, 얼마나 이 핵사고 난 게 위험한 거냐 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위험하니까 싹 없애고 싶은데, 즉 탈핵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주십시오. 후쿠시마 핵사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전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그림 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일본 원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우리나라 거 원전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이게 원자로거든요. 요게 한 10m 높이고요. 두께가 한 20cm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에다가 꽉 차게 원자로를 좀 해요.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딱 세우면 얼추 원자로 정도 크기 될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키가. 이거 홀이 좀 작습니다. 굉장히 큰 압력 밥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불 질러서 물 끓입니다. 불을 질러서 물을 끓여요. 물을 아주 바글바글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가 확 나오죠. 수증기를 일로 쫙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기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어요. 또 끓여요. 터빈 돌려요.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이거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 어때요? 굉장히 간단해요. 물만 끓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화력 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연료가 다르죠. 화력 발전소는 석탄, 석유, 가스 이거 가지고 불 지릅니다. 그걸로 물 끓입니다. 그래서 전기 터빈 돌립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우라늄 가지고 불 지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물 끓이고 전기 터빈 돌리는 겁니다. 이 우라늄이라는 것도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4.5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어요. 연필보다 더 가늡니다. 그 안에다가 우라늄을 쫙 집어넣습니다. 이걸 해결료 봉이라고 하는데요. 해결료 봉을 여기다가 한 5만 개 정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밖에서 중성자 가지고 이걸 탁 때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팍 깨집니다. 그러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오거든요.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라늄을 처음에 딱 깨는 그 반응, 임계라고 하는데 그 반응 한번 딱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라늄이 팍팍팍팍 깨져요. 그러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요. 근데 그 열이 엄청납니다. 한번 이 안에 들어가면요, 해결료가 4년 동안 하루 24시간 물을 끓여요. 아주 바글바글 끓여요. 엄청난 에너지죠. 석탄 같으면 어때요? 집어넣고 곧 있으면 제되면 꺼내고 매일매일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안 그래요. 한번 들어가면 4년 빡. 4년 후에 이게 열이 좀 떨어지면 밖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통 하나씩 만들어 놓고 찬물 집어넣어서 이걸 식힙니다. 재를 식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얼마 동안 식혀야 되냐? 10년간 식혀야 돼요. 그래야 다 식어요. 무슨 재를 식히는데 10년이나 걸리냐?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다 식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밖으로 꺼내서 온도 다 내려왔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갖다 버리면 되나요? 안 돼요. 왜?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어요. 한 2, 3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어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 갖다 버리면 안 돼요.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건 도대체 그러면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최소 10만 년 보관해야 돼요. 10만 년, 10만 년 어느 세월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에요. 4만 년 전에 아시아와 유럽에 퍼진 겁니다. 한반도 사람 살기 시작은 12,000년 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0만 년 동안 저걸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기술로 저거 몇 년짜리 만들 수 있냐 했더니 50년짜리 만들 수 있다네요. 그래서 이 50년짜리 고준위 방패장을 어디다 만들 거냐?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그거 논의합니다. 어디다 만들 거니 결정했나요? 못했어요.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많으시죠? 이거 어디 가면 좋겠어요? 고준위 방패장. 첫 번째 거 청와대.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청와대에서 근데 사고 나면 서울 시민 전체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청와대란 얘기는 바로 서울에다 유치하자 이 뜻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첫 번째 고준위 방패장 서울에다가 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서울 시민들이 전기 제일 많이 써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태까지 전기 쓰면서 한 번도 고통당해 본 적 없어요.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으면요,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 많이 받습니다. 송전탑 지나는 지역 다 고통받습니다. 서울은 그런 일을 당해 본 적 없어요.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이 혜택을 받았죠. 한 번 정도는 좀 책임져 주는 모습 어떠세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서울 시민들에게 기대하고 가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50년밖에 안 돼요. 50년 후에 또 지어야 돼요. 50년마다 하나씩 지어야 돼요. 50년에 한 번씩 몇 개 지어야 10만 년 지나가요? 암산 되세요? 2,000개 만들어야 돼요. 2,000개. 남한에다가 2,000개의 고준위 방패장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안 했어야 옳다. 애초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뒷감당이 안 돼요. 5, 60년 전에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런 소리 했습니다. 지금 저 고준위 핵폐기물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러나 과학이 계속 발달 중이니까 50년 정도 지나면 저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길 거다. 그래 놓고 저거 퍼즐로 놨죠. 50년 지났어요. 그 기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50년 후에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서 저 원자력이라는 것은 10만 년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10만 년 동안 방사능 누출 사고 몇 번 일어날 것 같아요? 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요? 10번?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100번? 아니면 100년에 한 번? 1000번? 어디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저는 100년에 한 번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준위는 보고 있으면 죽어요. 2, 3번 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런 사고가 1000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력은 10만 년의 저주예요. 그 10만 년의 저주를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수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손손 한국을 기억할 거예요. 이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뒷감당이 더 안 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어떻게 일어났어요? 지진 났습니다. 빡 흔들리니까 여기 어딘가 금이 간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버렸어요. 불은 안 꺼졌고 물은 빠졌고 어떻게 돼요? 주전자 타는 거죠. 굳골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결료 봉 녹아버렸어요.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처럼 쇳물 상태로 여기 이렇게 고여버린 겁니다. 이걸 노심용융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합시다. 노심용융. 이 노심용융 한번 돼버리면 그 다음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녹이고 내려가 버려요. 원자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해결료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밑엔 뭐겠어요? 건물 바닥 기초죠?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가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녹았어요. 땅을 파고 내려가요. 콘크리트 밑엔 뭐예요? 땅이에요. 바위, 돌, 흙. 걔들도 광물질입니다. 녹습니다. 녹았어요. 이게 얼마나 파고 내려갔냐 땅속으로?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3년 반 지났는데 접근하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맨날 자랑하던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맨날 자랑하던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들어가자마자 즉사했어요. 미제 로봇 집어넣었죠. 즉사했어요. 사진 한 장 못 찍었습니다. 사고 난 지 3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저 사고 현장 사진이 없어요. 가만 놔두면 또 터지게 생겨서 저 땅속에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죠. 물 붓습니다. 물 부어요. 위에다가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거 식히죠. 그 다음에 이 물 어디로 가요? 컨테이너 안에 담아 놓습니다. 나머지는 나가죠. 이게 바로 북태평양 오염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컨테이너 꽉 차면 한 번씩 비웁디다. 뭐하러 담아놔요? 어차피 비울 건데.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사고 나면 뒷감당이 안 돼요. 원자력은. 그럼 이 오염수 앞으로 얼마 동안 나올 거냐? 전 녹아버린 해결료 땅속에 묻어있는 거 저거 꺼낼 때까지 나옵니다. 저거 언제 꺼낼 거냐 그러면. 일본 정부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어요. 40년 내로 꺼낼 자신 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원자력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40년 내로 저거 꺼낸다는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0년 내지 100년 이상 이 오염수는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핵사고는요 뒷감당이 안 돼요. 사고가 안 나도 뒷감당이 안 되지만 다음 장 주십시오. 전체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후쿠시마 1, 2, 3, 4호기 딱 터진 겁니다. 5, 6, 7, 8, 90, 10개 있었어요. 그중에 나이 순으로 4개 딱 터진 겁니다. 이 나이가 정말 재밌어요. 30살 넘은 거 다 터졌어요. 30살 안 넘은 거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후쿠시마가 확실하게 교훈을 주는 거죠. 원자력 30년 이상 돌리지 마라. 노후 원전, 오래된 원전 더 위험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안 배워요, 한국. 30살 넘어도 그냥 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30살 넘은 거 3개 있습니다. 아시죠?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월성 1호기 3개가 30살 넘었어요. 닫아야 돼요. 안 닫아요. 수명 연장해요. 절대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일본과 같은 일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핵사고를 100% 보장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수명이 있고 원전도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을 연장한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이상 돌아가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은 기계들 보고 계시죠?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많죠? 30년 이상 써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택시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뭔 줄 아세요? 폰입니다. 굴러다녀요 지금? 노후 원전 이거 쓰지 말라는 걸 바로 후쿠시마가 보여주는 겁니다. 1, 2, 3호기 전체가 노심 용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원자로가 뚫렸고 지금 해결료가 밑으로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셋 다 지금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됐어요. 이 일본 오염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오염지도가 진짜 오염지도예요. 여기 지금 후쿠시마에 있습니다. 여기 도쿄 있어요. 이만큼 고농도 오염 지역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약 70%가 오염됐어요. 여러분 이 고농도 오염 지역이 왜 이 모양으로 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었습니다. 편서풍. 그러니까 여기서 방사능이 나오는데 고농도 오염 지역이 아마 이런 모양으로 형성됐을 겁니다. 바람 방향 때문에. 근데 여기는 바다니까 그냥 물로 흘러가 버린 거고 여기만 이 모양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 딱 남한 넓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만일 한국에 핵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됩니다. 일본은 70% 오염됐죠? 한국에 사고 나면 100% 오염돼요. 그것도 고농도로. 이게 진실이에요. 체르노빌 사고는요, 이 후쿠시마보다 훨씬 적은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때는 이거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 오염됐어요. 왜?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다 육지입니다. 그래서 훨씬 땅이 많이 오염된 겁니다. 일본은 땅 오염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 대신에 바다 오염이 심한 거죠. 다음 주십시오. 바다 오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세슘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쿠로시오 해류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근데 별 영향 없었어요. 진짜 영향 없나요? 진짜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기 사고 나자마자 측정기 사가지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정밀 방사능 측정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여기 지금 북태평양 오염됐냐? 이 그림대로예요. 오염됐습니다. 일본 땅 오염됐냐? 오염됐습니다. 우리나라 근해 어떠냐? 깨끗해요. 여기서 잡히는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는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바람도 미국으로 불었고요. 해류도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좀 먹었습니다. 충격 좀 먹었어요.
하와이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북태평양인지 남태평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북태평양이면 오염됐고 남태평양이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또 해류가 이렇게 가서 남태평양으로 그냥 안 간다네요. 예, 북태평양만 지금 오염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의 영향을 받으려면 일본산 식품을 먹든지 아니면 북태평양산 수산물을 먹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을 받아요. 공기를 통해서는 거의 영향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후쿠시마 영향을 안 받으려면 음식만 조심하면 돼요. 그 음식 중에서도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북태평양산 수산물, 그 다음에 일본산 식품,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일본산 식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쉬워요. Made in Japan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식품은 이제 알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북태평양산 수산물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역시 정보공개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정보공개 센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요? 제가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생선이 일본에서 왔나요? 몇 톤 왔나요? 이게 얼마나 오염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엑셀 파일을 줬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생선이 몇 톤이 들어왔고 얼마나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표로 쫙 왔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제 책 뒤에다가 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쫙 봤어요. 그랬더니 저 북태평양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중에 95% 이상이 세 가지 생선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95% 이상이 세 가지 생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 이거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러면 95% 조심하는 거다. 100% 조심하겠다고 나서잖아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조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5%는 포기하십시오. 95%만 조심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생선의 이름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300년간 세슘 반감기 30년 그거의 10배. 일본 땅 오염도 300년간 지속합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생선의 이름 딱 한 번 불러드릴 거예요. 한 방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명태, 고등어, 대구.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생선이죠? 요거만 포기하시면 돼요. 아 수산물 먹을 거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요. 쉽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만 하시고 300년간 조심하려면 할 수 없이 유언서도 좀 작성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엄청나게 바로 옆에서 사고 났는데 그 영향을 지금 안 받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산 식품들 Made in Japan 공산품은 괜찮아요. 먹는 게 문제죠. 애들 먹는 과자, 아사히 맥주 여러분 좋아하시죠? 많이 드셨죠? 요즘 수입량 늘고 있는 오사케 굉장히 좋아하시죠? 포기하세요. 오사케 좋아하시죠? 좋아하게 생겼는데 다음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일본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핵사고가 왜 일본에 났을까? 왜 한국에 안 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핵사고를 좀 살펴보면 핵사고의 원인이 튀어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 3번의 핵사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 그 다음에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3번 있잖아요.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미국 스리마일 섬 여기 있어요. 여기서 처음 사고 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빨간 숫자 보이시죠? 이게 원전 개수입니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원전 개수. 여기 1등부터 쫙 있죠. 쫙 있죠. 미국이 1등이에요. 104개. 제일 많아요. 거기서 처음 사고 난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어디예요? 체르노빌이에요. 여기입니다. 체르노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인데 사고 날 당시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죠.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원전 개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66개로 2등이었어요. 전 세계 2등에서 두 번째로 사고 난 겁니다. 3등이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세치기 당하고 4등이 어디예요? 일본. 거기서 난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등부터 쭉 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한국이 5등인데 쭉 나가요. 몇 등까지 가요? 31등까지 가요. 아르메니아. 이 31개 나라가 다 원전을 하는데 사고 난 나라들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어때요? 사고 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공통점? 원전 개수가 많아요.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사고가 확률대로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개수 많으면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났던 거예요. 개수 적으면 기술 뭐 필요 없어요. 여기 원전에 후진국들 많잖아요. 사고 안 났어요. 왜? 개수가 적어요. 확률이 낮습니다. 굉장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상식이에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자동차 많은 나라가 교통사고 많아요. 적은 나라가 많아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원전 개수가 많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사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 사고는 어디서 날 거냐? 이것도 예측 가능해요.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새치기 당했던 프랑스가 있어요. 그리고 5등이 어디예요? 어디? 한국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 우리 밑에 있어요.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핵사고 번호표 타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사고 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사고의 원인은 원전의 개수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확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뭐 수학 좀 잘하셨던 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전 442개 있어요. 그 중에 6개 터졌어요. 사고 확률 얼마예요? 442분의 6. 그게 사고 확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계산해 보면 1.36% 나옵니다. 얼추 7,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거예요. 한국에 23개 원전이 있다.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얼마냐? 계산해 보면 27%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곱하고 싶죠? 곱하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요 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오냐? 수이 정석에 나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계산한 거예요. 몇 프로? 27%. 얼추 그렇겠죠? 7, 80개 중에 하나 터졌다. 한국에 23개 있다. 사고 확률 얼마냐? 이쯤 됩니다. 암산하셔도 나올 거예요. 27% 무슨 확률? 한국에서 핵사고 일어날 확률.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될 확률.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 가야 돼요. 외우세요. 이민 가야 돼요. 300년간 피폭될 거예요? 아니면 이민 가실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민 가셔야 돼요. 전 국민이 이민 가야 될 확률 27%. 어때요? 전기 혜택 많이 보는데 이 정도 위험 감수할 만해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도저히 이거 감수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로 낮춰야 돼요. 이거 0%로 낮추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고 나기 전에 원전 싹 닫는 거예요. 그거 탈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탈핵. 동의하시죠? 다음 주십시오. 자, 탈핵까지는 동의하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전 국민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위험하다. 이거 다 인정하십니다. 원전 안전하다 이 얘기하는 사람 이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탈핵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 원전 그거 다 없애는 거 어려워요. 우리나라 원전 23개 있어요. 이거 다 없애는 거 어렵습니다. 전체 전기 중에 30%거든요. 70%가 화력이고 탈핵해버리면 전기 30% 날아가거든요. 그럼 한국 경제 돌아가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이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필요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탈핵은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한국 탈핵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원전 싹 없애는 거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전 세계 원전 개수 변화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쭉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90년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25년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싹 줄기 시작한 거예요. 25년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계속 지었죠. 인도 지었죠. 중국 지었죠. 근데 전 세계 원전 개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 꾸준히 원전을 줄인 거예요. 25년간 원전을 꾸준히 줄인 놈이 누구냐? 뒤져봤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유럽이에요. 보세요. 쭉 많아졌죠. 1988년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줄인 겁니다. 몇 개 줄였냐? 딱 50개 줄었어요. 딱 50개. 180에서 130. 우리나라 원전 개수의 2배 이상입니다. 유럽이 25년간 원전을 줄여왔어요. 앞으로 이게 반등할 거냐? 아닙니다. 그냥 내려옵니다. 뻔해요. 아무도 지금 안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계획 갖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완전히 사양산업이에요. 유럽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원전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줄여왔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하다. 두 번째는 비싸다. 비싸다. 원자력이 비싸? 무슨 소리야? 한국은 싼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유럽에 나라 많지 않냐? 그 많은 나라가 다 비싸대냐? 그랬더니 다 비싸다네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 혼자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지금 생각이 통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증거는 아직 없어요. 어쨌거나 유럽에서 원전 줄이는 이유는 비싸서다라는 거 팩트예요. 유럽이 바로 선진국이죠. 다른 선진국 한번 볼까요? 미국. 다음 주십시오. 미국 원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90년에 피크를 칩니다. 쭉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그냥 갔어요. 네, 이게 너무 빤듯해서 미국 걸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원전 30년간 한 개도 안 지었네요. 30년 동안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짓지도 않고 폐쇄도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의미예요? 미국 원전 전체가 30살 넘었다 이 뜻이죠. 모두 노후 원전이다 이 뜻이죠. 앞으로 20년 내로 싹 닫아야 돼요. 작년에 104개에서 4개 줄었습니다. 4개 닫았어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원전 개수 주는 게.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을 줄여왔어요. 계속 줄여왔어요. 선진국이 원전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럼 앞으로 전 세계 원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전 세계 원전. 선진국 주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25년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꺾였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충격적이죠. 누가 내놓은 데이터예요, 이거? 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IAEA라고 돼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산업들이 이랬습니다. 선진국 주도로 쫙 성장해요. 그 다음에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손바뀜이 발생합니다. 선진국 손 빼요. 후진국이 들어옵니다. 손바꿈이 대충 일어난 다음에 꺾이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이래 왔습니다. 원자력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꺾였어요. 앞으로 내려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에요. 근데 그 사양산업에 목숨 거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4글자예요. 대자로 시작하죠. 다음 한번 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유럽과 미국 여기서는 수십 년간 원전을 안 지어봤다. 계속 안 지어봤어요. 없애기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선진국들은 그 사이에 전기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당연히 드셔야죠. 수십 년간 전기만 어디서 만들었을까?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발전 현황이고요. 연도별 신설입니다. 누게 같이 보이지만 1년에 이만큼 만든 게 아니에요. 1년에 이만큼 만든 겁니다. 연도별 신설이에요. 2012년 이만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파란 거. 노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파란 거 쫙 많아지는 파란 거 뭡니까? 풍력입니다. 이미 한 20년 전에 아니구나 한 15년 전에 바뀐 거예요. 파란 거 풍력, 노란 거 뭡니까? 솔라 PV라고 돼 있죠. 태양광이에요. 빨간 건 뭐예요? 처음에는 1등이었었죠. 금방 뒤집혔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질 못해요. 이게 뭐예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원자력입니다, 이게.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알아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은 풍력, 태양광입니다. 모두가 지금 파란 나라, 노란 나라 가고 있어요. 한국은 원자력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래프 보고 난 다음에요. 전 세계를 다 뒤져봤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한국처럼 태양광, 풍력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 또 있나? 없어요. 한국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일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 어깨 동무하고 북쳐가면서 풍력, 태양광 가는 거예요. 한국은 혼자 일로 가요. 원자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친구 있냐? 없어요. 지구상에 한국뿐이에요. 나 같으면 뒤돌아서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니들 왜 글로 가냐? 물어나 볼 것 같아. 안 물어봐요. 원자력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국. 혼자 일로 가요.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을 아예 안 했습니다. 풍력 아예 안 했어요. 태양광 아예 안 했어요. 다음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 재작년. 전 세계 성적표의 재생 가능. 세계 평균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20%. 뭐름이에요? 지구상에 만드는 전기 전체 중에 20%가 재생 가능으로 만들어요. 재작년에. 그리고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에요. 원자력은 얼마냐? 이거의 딱 절반입니다. 10%. 그리고 이 원자력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5년 후에 9%, 그 다음에 8%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얘는 5년에 10%씩 증가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한 속도로 증가 중입니다. 세계 시장의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십몇 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한국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미국, 캐나다, 영국 보세요. 전부 보세요. 여기 다 이름 긴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이죠. 아이슬란드까지 딱 끊깁니다. 어때요? 다 10% 넘어요. 잘 사는 나라들 다 10% 넘어요. 재생 가능이. 못 사는 일본부터 한국까지 보세요. 어때요? 10%가 대충 다 안 됩니다. 보이시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 많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이 적습니다.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1.9%. 야, 1.9%? 저 정도나 돼? 꽤 많네? 하고 저거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중에 1.5%가 뭐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생 가능은 몇 프로냐? 0.4%. 0.4%. 세계 꼴찌. 그냥 꼴찌. 헛꼴찌. 똑똑꼴찌. 재생 가능은 세계 꼴찌. 원자력은 세계 1등. 너무나 독특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생 가능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다. 전 국민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전 국민이. 원자력 해야 된다. 재생 가능은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이 이미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 탈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전 세계가 가는 길 묻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3, 4년 전부터. 우리도 시작하면 돼요. 지금 당장 끄래요? 시작만 하자는 거죠. 우린 지금도 늘리고 있잖아요. 재생 가능 전 세계가 20% 하지 않습니까? 평균만 따라가자 이거예요. 0.4% 하지 말고. 쉬워요. 전 세계가 가잖아요. 이건 묻어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한국 탈핵의 방법 그거는 컨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 가는 거 그냥 보고 베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굴 할 거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꼴찌예요. 누굴 보고 컨닝할 거예요? 아무나 봐도 돼요. 아무나 보고 베껴도 성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께 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한국 탈핵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 세계가 하는 길 묻어가면 돼요. 컨닝하면 돼요. 혼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 가는 길 묻어가면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세요.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핵사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탈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탈핵은 가능하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면 된다. 이거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가로해놓고 두 글자 쓰고 싶은데 조금 채신머리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 분 나오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자기 소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공예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성미산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핵 전사 김익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방사능 안전급식 실현 서울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철입니다. 제가 오늘로 김익준 교수님 강의 4번째 듣고 있는데요. 4번 듣는데 4번 다 충격이 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 뭔가 이렇게 탈핵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는 이 강의만큼 좋은 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들을 독자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소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의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경주, 울산하고 가까운 포항입니다. 특히 월성 핵발전소에 대해 궁금하며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김익준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계속 핵발전소 사업 방향으로 고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항이시면 저도 포항에 잠깐 살았었고 우리 동네 사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원전을 왜 계속하냐? 뭐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 전체가 이익이 되는 일, 두 번째는 국민 전체한테는 조금씩 손해인데 아주 큰 소그룹이 대박을 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원자력은 이 두 번째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는 관심이 없고 이 몇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소그룹이 정치인들 의사결정 구조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원자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저도 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나 토양 오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수입되고 있는 뭐 제가 볼 때 채소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거 제대로 먹어도 될까요? 이런 거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우리 김상철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제 여기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조사를 좀 믿어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저 앞에서 김익준 교수님 그 강연을 들으면서 홈페이지를 막 들어가 봤어요. 일단 여전히 이제 광고 전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전한 식품 왜 걱정하십니까? 뭐 이럽니다.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될 때 그것이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일례로 서울시에 지금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연간 올해 8월 말까지 조사된 게 한 14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천에서 이제 주민 발의로 해갖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 하는 것도 아니라 구로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제 2천만 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데 240여 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들 조사 시설은 갖추지 않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탁을 하겠다.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은 1년에 140건 정도 허락, 구로구 하나만 240건, 뭔가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죠. 과연 잘 조사가 될 거냐? 이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답을 드리면은 모호하다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까지는 차마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우리 공혜원 씨는 지금 성미산학교 학생인데요. 어째서 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또 실제로 녹색연합에서 에너지 기후 인턴을 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성미산학교에서 그 전에는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나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탈핵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탈핵 공부를 그때부터 했다기보단 그때도 뭐 굉장한 충격이었지만 밀양 송전탑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함께하게 됐고 에너지 기후, 그러니까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국 인턴은 저번 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 기후국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나 적정 기술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우리가 진짜 탈핵을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금 고등학생 네, 정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예, 저런 학생들이 저는 원자력 공학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진심입니다. 예, 가서 네. 정말 원자력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공부해서 계속적 논문도 발표하고 정말 학자들하고 좀 이렇게 싸움을 좀 벌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일각에서는 뭐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다. 이런 또 대안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좁은 영토에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는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제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어떤 반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국토가 좁고 그다음에 전기를 많이 쓰면 원자력을 해야죠. 근데 전기를 많이 안 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 사용을 줄일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기 사용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강의 맨 마지막 좀 시간 없어서 잘랐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도 아니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1인당 전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쭉 가면 15년 후 미국을 추월해요.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전기를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원자력 다 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당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그래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전기 사용을 많이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 친구 중에 포항제철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빨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포철이나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고 특히 야간 심야 전력을 통해서 이 공장을 계속적으로 24시간 돌리는 이 체제 때문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저한테 반박을 하는 걸 봐서 저도 뭐 지식이 짧아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우리나라 산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경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전기 요금이 지금 원가 이하로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다시피 합니다. 중국보다도 30-40%가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전기 많이 쓰는 그런 공장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낮은 전기 요금을 노리고 그런 공장들 들어오면 전기 사용량 팍팍 증가하죠. 이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싼 전기 요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제 외국에서 돈을 가져가 나가는 반면에 이 싼 전기 요금 때문에 생기는 그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이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한전 적자가 지금 수백조입니다.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 요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잡지 않으면 원자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화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심지어는 태양광 풍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안 됩니다. 이건 밑 빠진 독이에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사용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이데올로기예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 그 집단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이 희생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전기요금은 한 100%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소기업 사장들 한 50명 앉혀놓고 탈핵 강의를 똑같이 한 적이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겠다고 손을 들길래 일단 내리세요. 내가 먼저 질문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좀 대답해달라. 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한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난 정말 기다려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전기요금이 생산비의 1 내지 3%를 차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비용 중에 1 내지 3%가 아니라 제품 생산비의 1 내지 3%가 전기요금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대차대조표가 다 들어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니 다 끄덕끄덕해요. 그 안에 들어간대요. 제품 생산비의 1 내지 3%가 전기요금이에요. 그걸 제가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100% 오르면 회사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쪽팔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능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꼭 좀 답을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전기요금이 100% 올랐다. 우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 좀 부담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가능한데 대기업이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 중에서 그 중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한지 이렇게 보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산업용 전기요금 100%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설득만 잘하면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 일단 차단이 되고요. 전기요금이 지금 사실 다른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쓰던 거를 전기로 막 바꿉니다. 그게 문제예요. 특정 업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소금 만드는 업체가 전기 가지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그 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석유보다 더 싸니까, 석탄보다 더 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게 경제적으로는 옳은 선택인 거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전 국민한테는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전기 수요가 많아져야 된다.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거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얼마든지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전기 수요 자체를 줄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역시 컨닝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줄이고 있는데 한국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전기장판을 치웠습니다. 예. 우리 김상철 처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들의 급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이나 일본산 채소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는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실태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우리 아이들 그냥 마음 놓고 좀 먹여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모르겠다. 가로치고는 못 믿겠다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단 정보가 나오긴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이제 월간 식단표 해갖고 이제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원산지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서 구매할 때도 원산지를 의심하기 마련인 건데 그걸 내가 직접 사는 것도 아니라 학교에서 급식으로 받고 있는 그 식재료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거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작년 말에서부터 올 초까지 서울의 3개 지역에서 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구 단위로 몇만 명의 주민들이 이제 사인을 해주신 거죠. 거기에는 어떤 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내가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거에서 본다면 못 믿는 거죠. 예,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희 활동가들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원산지 표시를 봤는데요. 어느 식당의 원산지 표시가 어느 슈퍼예요.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원산지가 어느 슈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냐. 자기는 슈퍼가 사왔기 때문에 거기가 원산지고 이 원산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원산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표시 위반을 사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그런 불안감을 많이 좀 느낍니다. 우리 공혜원 학생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우리 특히 성미산학교나 이런 학생들은 좀 아무래도 그 민감도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정말 탈핵이나 아니면 이 지금 방사능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는 정도가 어떤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서요. 네, 뭐 성미산학교는 사실 탈핵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성미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뭐 SNS나 그냥 하는 얘기들로 막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런 걱정 같은 거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편의점에 가가지고 삼각김밥을 먹는데 참치 마요네즈가 있잖아요. 참치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참치 마요네즈를 잡고 내가 참치를 먹지 말아야지 막 이러기도 하고 몇몇 친구들은 물어봐요. 저한테. 저도 잘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슈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김익중 선생님 강의 듣고 3가지 생선 먹으면 안 된다 같이 얘기해놓고 대구탕을 먹으러 가거나 막 그러기도 하고. 네, 저로서는 그냥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얘기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해요. 네, 참 고등학생들이 저런 그래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특하고 또 고맙습니다. 예. 김익준 교수님한테 또 여기 들어왔던 질문들은 얼추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는 또 사회자로서 보면 저만 해도 벌써 탈핵 후쿠시마 사건이 나고 일본을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뭐 도쿄 갔다 오고 오사카 갔다 왔는데 실제로 지금 도쿄에 있는 특파원들도 제가 아는 기자들도 많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많은 비즈니스 차원이나 일 때문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쪽의 나라에 실제로 한일 관계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많이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참 그런 것들 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 아까 오염지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오염지도 그대로 오염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쿄는 좀 고농도 오염 지역이고 그렇긴 한데 오염이 안 된 지역으로 일본으로 간다 하더라도 피폭을 막을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농산물이 전국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양의 문제일 뿐이지 세슘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좀 쟀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질문 너무 여러 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의학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방사능에 둔감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능에 민감하거든요. 30세 성인하고 1살 미만짜리 어린이하고는 2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만 애한테는 쏘여도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이보다 더 민감한 건 태아입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민감한 거고 그 대신에 나이 많으면 그만큼 둔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넘은 남자, 60 넘은 여자는 일본 가도 된다. 또 음식 조심도 거의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학생들 아니면은 신혼부부까지 아직 생산이 안 끝난 사람은 가지 마라. 자녀 생산이 끝난 사람은 좀씩 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고등학생들 그 수학여행 일본으로 가는 거 난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 그런 이게 2배, 3배가 아니라서
10배, 2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나름 기준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질문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예, 딱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예. 예.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왜 제대로 서황을 하지 않는지. 일본 사람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사실 재작년에 일본 의사들이 날 불러줘서 강의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토를 간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100명이 앉아 있어요. 강의하래요. 그래서 아까 그 일본 오염지도 그거 내놨어요. 그리고 일본 땅에 70% 오염됐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민 가야 된다. 그래버렸어요. 여러 선생님들 300년간 대대손손 비폭됩니다. 건강한 애들 낳고 키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두 이민 가세요. 그래버렸단 말이죠. 다시 불러주면 또 할 거예요. 저는 혹시 내 말 듣고 이민 간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살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 얘기를 또 할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있을 거냐 둘 중 하나인데 이민이란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민을 안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합리화하고 거기서 살아야죠.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는 말을 듣기를 훨씬 더 좋아하죠.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괴롭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의사들하고도 좀 사귀어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솔직히 한번 물어봤어요. 음식 뭐 조심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침울해야죠. 아이 그냥 뭐 저 태평양산 수산물 이거는 조심하지만 다른 건 방법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노이로제 걸리니까. 예. 제가 올 8월에 오사카에 일본 활동가들이 모이는 젠코 대회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기 후쿠시마에서 목장을 하시다가 오신 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그 소들을 놔두고 이렇게 탈출하신 목장주가 이렇게 강단에서 그 소들을 놔두고 탈출하는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는 장면을 이렇게 바로 밑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소들은 지금 후쿠시마 어디인가에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굶어 죽고 있거나 아니면 살았는지도 궁금한 그런 상태에서 그 목장주의 그 절규가 지금도 얼굴에 선한데요. 정말 이 탈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동물, 그다음에 이 지구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제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탈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고 또 우리 정말 적극적으로 사회에 주장해서 우리 후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필진들을 다 좀 모시고 앞에 좀 서서 이제 우리 인사 잠깐씩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진으로 참여하신 분들 좀 앞으로 좀 박수를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필진들이 참가하셨는데 오늘은 많이는 한 반 정도 오셨는데요. 또 앞으로 다 나오셔서 실제로 또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도 우리 오셨고 딱 옆으로 또 오십시오. 자, 우리 마이크를 돌리시면서 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또 본인 또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 또 소감이나 또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또 느낌을 가셨는지 좀 궁금한 그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카노 씨부터. 저는 사토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아시아평화 시민네트란 작은 시민단체 소파르동 하고 있고 2년 전에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에너지 정의 행동이란 반핵 단체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달박금 책을 아직 못 읽었어요. 아직 못 봤고 그래서 소감은 좀 여기서 말하지 못하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핵으로 인한 마지막에 피해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핵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면 생기면 안 된다.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후쿠시마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왔는데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일본에 가도 되느냐 아니면 그 일본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오고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공동체도 붕괴하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그로 인해 지금 벌써 1,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래서 핵사고가 없었더라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 아직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의미는 뭐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그냥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다는 그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많은 사람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도 되느냐 아니면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런 발상을 좀 또 벗어나서 핵사고라는 게 핵을 이용하는 문명에 대해 좀 깊이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준이라고 하고요. 208페이지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승문중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한국환경교사 모임의 공동대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중학교인데 남자 중학교고 14, 15, 16살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 나이 때는 소도 때려잡을 아이들이 수컷만 모여있는 곳 남자 중학교인데요.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 그날 첫 번째 수업 주제가 3월달이니까 우리 집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화력, 원자력 98%, 신재생에너지 2%. 그 원자력은 위험하고 사고 나고 폐기물 최소 3만 년, 10만 년. 그럼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업을 하는 그 화면 속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텍스트로 올라왔어요. 친구들에게 위험을 얘기하는 순간 이게 위험한 사고로 떠올라 보니까 그 전에는 거짓말을 하는 선생님에서 그 후에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진실말을 말하는 교사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사고 대책 방법을 모르잖아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을 이제 저 스스로도 자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의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2, 2013, 2014 올해까지 이 정말 수컷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남자 중학교에서 누적 전기를 28%를 절약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저와 함께 환경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평상시에 교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생명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도 생태계 고리라는 출발점을 여기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 책을 편집하신 인포그래픽의 장병인 대표가 이 친구의 아버님이셨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살면 정말 안 되겠다. 이걸 느끼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정말 우리가 원전 없는 안전한 착한 에너지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노래하고요, 춤추고요. 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SNS 홍보하고 광장에 모여서 캠페인하고 그리고 시장님 만나서 특강도 듣고 전국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탈원전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면 한국 탈핵의 시간이 길어져요. 조금만 당기려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책에 있는 내용을 들려드리세요. 책을 한 권, 두 권 더 사고 안 사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이나 탈원전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따뜻한 세상은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참여했고요. 이 기회에서 책을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전지단 소장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원주라고 합니다. 네. 아까 사회 처음 모실 때 그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나서 핵이나 방사능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운동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난 못하겠다. 너무 아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초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탈핵학교라는 곳에서 김익주 선생님 수업도 듣고 뭐 다른 분들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뭘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물어봐야 하는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환경운동가 아니면 뭐 녹색당에 계신 분들이랑 도모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급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청구도 해보고 아니면 경주방 배장도 김익주 선생님이랑 같이 뭐 지하수 침투되는지 안 되는지 청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크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도 어디 나가서 한국의 그 핵발전소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말을 하고 다니게 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서 탈바꿈이란 책이 나온 건데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오신 필진 분들도 많고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역에 사신 분이 쓰신 원고도 있어요. 그런 원고들을 보면 사실 탈핵이라는 주제가 제가 주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주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저처럼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다 주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책을 한 권 두 권씩 더 사셔서 이렇게 주위에 선물도 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스터디 하시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아까 김익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혹은 이 계신 필진분들이 원고 하나하나에 다 탈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을 다 담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나누시고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녹색당, 통상 정당은 앞에 당을 붙이는데요. 경기도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요. 2분가, 3분가 쪽에 그 아까 여기 같이 하셨던 김상철 선생님하고 방사능 안전급식 뭐 이렇게 지금 조례 현황이라든가 이런 이 내용을 정리한 거에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날 똑같이 아마 충격에 빠지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는 아이들 보면서 정말 충격에 휩싸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핵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그 충격은 똑같은 쓰나미와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하나씩 모두가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또한 정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당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밀양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다. 그나마 그리고 이 책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20분이 넘는 분이 책을 썼다는 것도 사실 놀랍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은 그 인포그래픽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어디 가서도 이런 그래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로 중학생 그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같이 이 문제를 많은 자리에서 얘기하고 대안을 제가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혼자 말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그걸 자꾸 얘기해가는 거에 그런 뭐라고 하죠? 손에 들고 다니는 무언가 거리 이런 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학생의 아버지가 접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이거에 동참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뭐 제가 이쪽에 어떤 탈핵이나 이런 거에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제일 사실은 좀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어떤 미래를 사실 책임져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고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보다 더 사실은 제가 생각한 사실은 타겟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엄마라는 그런 존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일본에 여행 가도 이제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세를 낳거나 이런 계획들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져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땅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나 어떤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해서 어떤 시각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다행히 이 책이 사실은 이전에 누쿠노쿠라는 책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한 독자가 아이였거든요. 하나 달라 보니까 왠지 쉬워 보인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기쁨이었죠. 그래서 쉬워 보인다는 그 말에 그럼 어떻게 보면 향으로도 가능성이 더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더 쉬워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낮은 문턱을 더 낮게 해가지고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탈핵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좀 어떤 그 다음에 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남겨주는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동참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20분 넘는 대단하신 분들 가운데 저도 함께 있어서 되게 감격스러웠고요. 사실 제 글 내용에 틀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너 탈핵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에 대한 그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탈핵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얘기 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 지구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던 동안에 벌써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 제 생애에 벌써 2번이 난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 앞으로 태어날 많은 후세대 분들하고 또 많은 우리 환경 또 동물 생태 이런 존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사실은 너무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만 년 뭐 이렇게 간다는데 이런 것은 다시는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서는 되지 않고 향후에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에 많이 빠져 계시고 또 저희도 그런 연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전 세계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탈핵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말 앞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정말 우리 오늘 이 책 나온 우리 탈바꿈이라는 책 정말 좀 많이 이렇게 팔려서 우리 탈핵이라는 꿈이 진짜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런 나라가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예.